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비지도사 1차 법학개론을 맡고 있는 고비안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법학개론 부분을 이제 공부하시게 되는데 지난번 오리엔테이션에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이제 이 민간경비론과 함께 일정 점수만 넘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고득점으로 뭐 이러는 건 2차 부분에서 경비업법하고 이제 경호학 쪽이 중요한 거고 여기서는 뭐 한 대략 60점 정도 라인만 넘어주시면 되는 거니까 약간 이제 힘을 빼고 공부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뭐 그래도 또 중요한 포인트들도 있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법학개론 법학 일반이라는 앞쪽 부분에 한 8문제 9문제가 나오는데 여기는 100% 다 맞추셔야 됩니다. 뒷부분에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 앞에 제가 한 5번 정도로 나눠서 이제 이 앞에 법학 일반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 여기는 진짜 꼼꼼하게 외우셔야 돼요.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득점을 다 해놓으셔야 뒷부분을 이제 반타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충분히 25점을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뭐 그러면 뭐 실제 내용들 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챕터 1 법학 일반이라고 나와요. 거기 이제 법의 의의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법의 의의, 그러니까 법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질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법이 뭐냐라고 하면 거기 나오지만 사회규범이에요. 근데 이 사회규범인데 그러니까 사회규범이라는 게 규칙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안 지킬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지키면 어때요? 강제력을 수반해야 돼요. 법적 구속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걸 갖고 있죠. 그리고 이게 안 지킬 수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 점에서 이거를 당위규범이라고 합니다. 안 지킬 수 있다는 게 당위규범이라는 게 뭐야? 지켜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사회 속에 있는 규칙인데 규범이라는 게 규칙이에요. 근데 거기에 안 지킬 수도 있었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당위라는 얘기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강제력을 투여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본 구조가. 그러면 당위라는 관점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당위. 그 문화규범이라는 건 됐고 당위라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이 법이라는 것과 자연사실, 존재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법, 규범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존재 사실이라는 건 이거 사실 영역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이제 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자인이라는 건 이제 독일어 표현이에요. 독일어 사실을 자인이라고 부르나 보다 독일어로. 아니요. 이 독일어로 이게 뭐냐면 있답니다. 또는 이다예요. 그러니까 비동사예요, 이게. I am, you are 있잖아요. He is, she is, they are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겁니다. 그거. 사실은. 그냥 그렇게 있다 이겁니다. 사실이. 그게 이제 자연법칙.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 있는 순서대로 써드려야겠다. 우리 교재는 여기에다 법규범을 써놨네요. 그 다음에 여기 자연사실. 이게 존재거든요. 여긴 자인이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당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는 졸렌이라는 건데 이 졸렌이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 보면 ought to be, 그러니까 must, 뭐뭐 해야 한답니다.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뭐뭐 해야 한다. 그래서 아까 지켜야 한다 이렇게 제가 써놓은 거죠. 근데 여기는 뭐뭐이다, 뭐뭐 있다 이거예요. 이건 불변입니다. 이거는 필연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인과적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 말이냐면 해가 동쪽에서 떠요. 이건 못 바꿔. 그게 뭡니까? 자연사실이에요. 존재예요. 그냥 있는 그 자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이런 건 그냥 있다죠. 그거는 못 바꿔요. 글쎄요. 뭐 진짜 조물주가 계셔서 뭐 바꿀 수 있다면 바꾸는 거지만 그리고 약간씩 뭐 자연의 대원리가 바뀔 수 있겠지만 큰 그림에서는 못 바꿔요. 인간이. 그게 존재 법칙입니다.
이걸 인과성이고 필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속돼 있는 거예요. 구속돼 있다는 게 우리가 못 바꿔. 불변이라는 얘기예요. 해가 아무리 서쪽에서 떠라 제가 얘기한 반들 서쪽에서 뜨겠습니까? 동쪽에서 뜨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근데 제가 아무리 야 물은 위로 흘러야 돼 아무리 얘기한들 밑으로 흐르죠. 과학적으로 펌프를 써가지고 끌어올릴지는 몰라도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학기술을 통해서 그러지 않는 이상은 못 바꿔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자전하는 축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는 동쪽에서 뜨죠. 근데 해야 한다는 좀 달라요. 해야 한다는 규범이라고 얘기하고 목적이에요. 뭔 말이냐면 여기는 안 지킬 수가 없어. 여기는 무조건 지켜져. 지켜야 한다가 아니라 이건 무조건 내가 뭐 안 지킨다고 애를 써도 방법이 없어. 내가 서쪽에서 해가 뜨게끔 만들겠다. 불가능해. 근데 여기는 내가 안 지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사람은 죽이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뭐 도덕인 동시에 법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입니다. 남의 돈 뺏지 말라고 하죠. 훔치지 말라고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훔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범죄자지, 선생님? 아, 그렇죠. 근데 이거는 우리 지켜라 얘기해도 안 지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교통 그 신호 이런 것도 안 지키는 분들도 많고 저도 교통 신호 같은 거 안 지킨 적도 꽤 많습니다. 뭐 그냥 차로 쓱 지나가 버린 적도 많고. 그다음에 뭐 빨간불인데도 저 무단횡단한 적도 많고. 자랑은 아닌데 안 지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 지킬 수가 없어. 그냥 무조건 되는 거야.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죽는 거를 내가 안 지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나는 평생 살겠다? 나는 천년만년 살겠다? 불가능해요. 이거는. 근데 여기는 안 지킬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목적으로 딱 해서 그걸 지키게끔 얘기해야 돼요. 그걸 보통 규범이다. 그걸 당위라고 하는 거예요. 마땅히 그렇게 돼야만 한다. 근데 그게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자유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게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져 있는 거예요. 지킬 거냐 말 거냐는 인간의 자유의사에 따라 있다. 그래서 자유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강제력이 투여되는 겁니다. 여기는 강제를 안 해요. 강제를 하면 뭐 할 거야? 해가 동쪽에서 뜨는 걸 강제한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당위이고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회 속에 있어요. 왜냐하면 동물 세계에는 없습니다. 물론 뭐 강아지나 이렇게 좀 우리랑 오랫동안 살면서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교육을 좀 시킨 애들은 지킬 건 좀 지키는 편이지만 그렇지 않은 동물들은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뭐 우리가 사자나 호랑이한테 야 그 사슴 같은 거 잡아먹지 마라. 그거 너무 무섭다. 뭐 잡아먹지 마라. 우리가 아무리 사자나 호랑이한테 얘기한들 걔들이 그걸 따르겠어요? 따를 수가 없지. 왜? 아니 거기는 그런 정도의 지적 능력도 없지만 동시에 그만한 어떤 규범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회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제가 혼자서 있을 때는 지키지 않아도 돼요. 제가 여러분 앞에는 지금 이렇게 옷도 입고 있지만 나체로 여러분 앞에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빨고벗고 쓰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집에서는 또 여름철 같으면 에어컨 밑에 상의는 탈의하고 거의 뭐 반나체 상태로 누워 있는단 말이죠. 근데 나 혼자 있는 동안 뭔 상관입니까? 여러 사람이 만나는 사이에서 도덕도 있고 법도 있는 거죠. 나 혼자 있는 사회에서는 제가 무인도에 갇혔다. 그러면 저는 지킬 게 없어요. 제가 뭘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동물의 세계나 이런 데는 법이라는 건 없고 동물의 세계는 그 존재 그 자체고 그 다음에 사람이라 하더라도 혼자 사는 별 의미가 없어요. 결국 같이 사는 구조. 여러 사람이 모여 있다. 가족만 돼도 제가 만약에 뭐 가족이 있어서 무슨 딸도 있고 그러면 제가 쉽게 그렇게 뭡니까? 옷을 벗고 있을 수는 없죠. 뭐 아들이 있으면 좀 이제 편하게 하는 부분이 있지만 남자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그것도 가족이라고 해도 두세 명만 모여도 지킬 것도 지켜야 되는 그게 보통 규범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개념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법원들이 나와요. 이 법원이라는 게 법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법적 표현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보시면 사회규범이다. 이건 뭐 제가 말씀드렸고 강제성. 그것도 말씀드렸죠. 왜냐면 안 지키니까 강제로. 여기는 뭐 강제력이 투여할 필요가 없어. 저쪽에 강제력이 있는 거죠. 정의라는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동물의 세계엔 정의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약육강식이라고 보통 부르죠. 아니, 고양이가 쥐를 잡는데 무슨 정의가 있어요. 그냥 잡는 거지. 본능에 따라서. 강아지가 풀렸을 때 막 고양이 잡으러 갈 때도 있어요. 잡지 말라고 막 얘기해도 걔들의 본능에 따라 그렇게 합니다. 정의라는 관점이 없어요. 그 정의라는 관점은 기본적으로 인간 사회에 있는 겁니다. 뭐가 옳다 그르다. 이게 옳다 그르다예요. 이런 시시비비라는 건 기본적으로 인간 사회에 있는 거죠. 내가 혼자서 욕심을 많이 부리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그러다고 얘기하죠, 사람들이. 아,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제가 동물의 세계인데 제가 막 여러 가지 사냥한다. 그러다 옳다의 개념이 없죠. 정의라는 관점은 그래서 여기에 세상이 망해도라는 게 나와요. 망해도 정의를 행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인간 사회의 얘기죠. 칸트가 아마 얘기했던 거를 이제 뭐 칸트가 직접 얘기하신 건 아니고 오랫동안 내려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이제 얘기하는 게 이런 거 있죠. 근데 한목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뒤에 이제 보시게 될 건데 한목적성은 그래 아무리 법이라도 그럼 뭐 정의 관점이라도 사회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 이게 문화규범입니다. 시대나 그 사회, 그 지역 이걸 따라 달라져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같은 데 가면은 뭐 저도 뭐 해외 뭐 유학해 본 적도 없고 살아본 적도 거의 없지만 좀 이제 서구권 사람들 이쪽 분들은 조금 이제 개방적이죠. 그래서 이제 뭐 약간 뭐 옷차림도 좀 개방적이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약간 좀 이 뭡니까 노출이 심한 의상을 좀 입고 다니시죠. 근데 뭐 그 사람들 뭐라고 안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좀 노출이 심하면 조금 뭐라고 하죠. 왜 우리나라는 이슬람 같은 데서 만약 제가 뭐 노출 보세요. 제가 만약 반바지를 입고 왔다 칩시다. 뭐 여기에 강의라는 거니까 좀 이상하지만 일반적으로 여름에 제가 반바지 입고 다닌다고 해서 뭐라고는 안 해요. 뭐 아저씨가 웬 반바지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신경을 안 써. 근데 제가 이슬람 사회에 가서 반바지 입죠. 아 그러면 안 돼. 예전에 한번 인도네시아 한번 놀러 갔다가 그 이제 거기는 사원 들어갈 때 저기 맨살을 보여주면 안 되는데 제가 반바지 입고 갔더니 뭐라고 해서 뭐 그걸 뭐 입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제가 무슨 여름철에 불국사 간다고 해서 반바지 입고 간다고 해서 뭐라고 안 한단 말이죠. 왜? 그게 문화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옳다 그러다도 그 문화에 따라 다른 거예요. 개방성이 다른 거지. 우리나라도 옛날만 해도 옛날이라는 게 뭐 저도 뭐 그렇게까지 오래 산 건 아니지만 무슨 80년대 이럴 때도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굉장히 좀 폐쇄적인 느낌이죠. 지금에 비해서는. 굉장히 유교 문화적인 게 있어서 좀 강했다고요. 그런데 요즘은 개방적이죠. 바뀌었어요. 시대가 됐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조선시대 말에 머리 자른다고 난리 났었어요. 남자들 단발령이라고 해서. 그거 뭐 자르면 목숨 날아간다고 해서 뭐 난리를 쳤지. 제가 만약 요즘 머리 자른다고 했을 때 난리 치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상투 틀면 이상한 사람이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그렇다니까 여기서도 민중의 행복이 최고의 법률이다. 국민이 원하는 게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이 국민이 원하면 다 모든 게 옳다는 그런 게 아니라 그 개념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이 원하는 바, 그 시대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는 거는 용인이 되고 그 시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는 허용되기가 어렵다. 이 얘기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나 상황이나 지역, 나라에 따라서 그게 목적이라는 게 법인데 아까 보시면 이게 목적규범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합당하게 맞춰져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러다 보면 너무 많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법적 안정성이라는 개념이 있죠. 뒤에도 다시 말씀드릴 건데 법적 안정성이라는 게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한목적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생겨요. 법 자체가. 특히 어떤 사람이 정의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보편적으로 서로가 공유하는 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지 마라 이런 것들 남의 물건을 뺏으면 안 된다 남을 때리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또 사람마다 생각이 이런 것들은 확고하게 있을 수 있는데 또 약간 이제 이 노출 같은 거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 사람마다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좀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노출이 좀 심한 거를 좀 꺼리시고
젊은 분들은 노출이 있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나이 드신 분들 중심으로 생각해서 이거를 정의를 잡자고 목적으로 잡자면 그러면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다니면 그거는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죠. 옛날에 그런 법이 있었듯이. 근데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가 문제냐 그러면 그건 또 법으로 막으면 안 되고. 그러면 어느 한쪽이 정의라고 자기들이 주장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막상 정의냐 그러면 애매해요. 가변적인데도 막 자기들이 주장하는 걸 논하거든.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일정한 기준을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그게 약간 그 기준이 사회에 조금 이제 안 맞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유지시켜줘야 됩니다. 왜냐면 너무 빠르게 변화시키면 사람들이 적응을 못해. 적응을 못해. 그러니까 서서히 바뀌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바꾼다 하더라도 그 시대에 맞게끔 바뀌어야 된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서서히 바꿔줘야지. 왜냐면 여기도 나오지만 무질서보다는 불평등이 나을 수도 있어요. 이게 보통 평등 뭐 이런 것들이 정의의 관점에 강한데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정의를 굉장히 강요하시는 분은 평등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평등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 같은 게 막 들어오는데 너무 이게 한꺼번에 많은 걸 요구하잖아요. 과식이지 과식. 그러면 안 돼. 서서히 바뀌어 나가야지. 그러니까 정의의 극치는 부정의의 극치다는 얘기가 나와요. 왜냐면 정의를 극으로 올리면 마치 정의가 달성될 것 같지만 이게 오히려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야. 보통 이제 정의 관점이 강하신 분들은 되게 모든 게 옳다, 그러다 이걸 굉장히 강하시는데 그런 분들 피곤합니다. 특징이. 살아보시면. 저야 뭐 중간 정도의 나이인데 저보다 이제 선배님들은 더 잘 아실 거고 저보다 이제 조금 이제 젊으신 분들은 이 정의 관점이 굉장히 강하시죠. 근데 살다 보면 정의도 맞지만 이게 유연하게 좀 대처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걸 너무 얘기하면 이게 혼란해지면 오히려 그게 더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법과 도덕의 관점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거고. 법과 도덕을 좀 말씀드립시다. 뒤에도 바로 나올 건데 이 법과 도덕에서 솔직히 도덕이라는 영역이 훨씬 크죠. 법의 영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덕 중에 엑기스만 모아서 여기다 딱 핵심적인 것만 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법원이 나오지만 도덕은 법의 최대한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법이 아무리 넓어져도 도덕을 넘어갈 수는 없죠. 왜? 존재로 넘어갈 수는 없어. 법이 만약에 저한테 천년만년 살라는 법을 만든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존재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해봐야 최대선이 어디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밖에 없다는 거야. 아무리 넓혀봐야 어떻다? 도덕을 넘어설 수가 없어. 도덕을 넘어설 수가 없어. 그렇게 되죠. 최대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이다 이렇게 보고 아니면 거꾸로 법은 도덕의 최소한 이렇게 봐요. 이건 좀 쉽습니다. 왜냐면 이게 옐리네크라는 사람이 이제 얘기했는데 옐리네크라는 분은 굉장히 유명한 독일의 법학자입니다. 20세기 초반, 19세기 후반부터 그러니까 약 지금으로부터 한 120여 년 전에 살고 계셨던 분인데 130여 년 전 이분들이 19세기 후반에서부터 20세기 극초반까지 사셨던 분인데 요 분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최대 여기까지 넘어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요렇게 되면 요게 최소한이라. 그러니까 도덕 중에 가장 중요한 엑기스, 핵심만을 법으로 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얘기도 있고요. 뭐 법치주의 관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권력의 절대성이라는 법원도 있고요.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나옵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뭐냐면 이게 이제 함무라비라는 왕이 있었대요. 여기가 이제 바빌로니아인가 뭐 이렇게 그런 나라입니다. 아시리아인가 이런 나라가 있었나 보네. 여기 함무라비라는 왕이 있었대요. 왕이 최초로 이제 이 법전을 돌 같은 데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 새겼답니다. 이게 지금 현재까지 제일 오래된, 가장 오래된 발견된 것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법전이에요.
그리고 뭐 종이에 써진 게 아니라 돌에다 새겼어요. 옛날에 뭐 종이에다 종이라는 것도 없었고 이 시대엔. 뭐 그래서 그냥 돌에다 새긴 건데 이 하무라비 법전이 진짜 오래전 거죠. 근데 여기가 동해보복이라는 게 있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동해보복이라는 게 이게 같은 해를 끼쳐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 눈을 찔렀죠. 그래 눈 하나 날렸다고. 그럼 나도 눈 하나 날라가야 돼. 내가 어떤 사람 손가락 하나 잘랐어. 그럼 너도 일로 와. 너도 손가락 하나 날라가야지. 야, 이놈이 그 사람 어느 손가락 날렸냐? 새끼손가락 날렸는데요? 잘랐는데요? 그래 너도 일로 와. 너도 새끼손가락. 어디인데?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했더니 오른쪽 왼쪽 두 개 날렸는데요? 그럼 야 너 일로 와. 너 두 개 날려야지. 똑같이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 어떤 사람한테 3만 원을 훔쳤죠. 야 그러면 너 3만 원 갖고 와. 다만 이렇게 이제 물건을 훔쳤을 때는 예전부터 독특한 게 3배를 갚게 하는 구조가 이게 우리나라도 뭐 고조선 때 8조분법이 3배 갚는 건데 웃긴 게 이쪽 동네도 대부분 3배를 갚게 해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공격을 했으면 똑같이 신체적인 체형을 가하고 재물을 훔쳤을 때는 3배 정도로 갚게 하고 이게 똑같은 보복을 통해서 정화시킨다 이렇게 봤던 거죠. 이런 구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의 개념을 아시겠죠? 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 안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키게끔 만들어야 되는 강제력이 부여되는 그런 건데 이거 존재 사실과 달라서 당위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법의 삼중구조라는 걸 보실게요. 이쪽으로 좀 오실까요? 방금 전에도 이제 법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법의 삼중구조라는 게 뭐냐면 우리 교재에 행위, 조직, 그 다음에 강제규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먼저 행위규범을 생각하셔야 돼요. 행위규범이라는 게 뭐냐면 규범이라는 건 규칙이라는 거죠. 근데 뭐 이런 거지. 사람을 살해하지 말라. 뭐 가장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돈 뺏지 말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나의 행동을 규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 뺏지 말라, 뭐 어떻게 하지 마라, 뭐 사기치지 마라. 그러니까 행동을 규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이라고 얘기하면 그런데 그러니까 이 국민을 수범자라고 불러요 보통. 수범자라는 게 뭐냐면 규범을 지켜야 되는 사람 이 뜻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이들의 행위에 대한 일정한 규칙을 주는 겁니다. 기준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행위규범이라고 합니다. 제가 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몰래 타고 싶어.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왜? 남의 물건을 허락 안 받고 그냥 건드리면 안 된다. 라고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동차 불법 사용죄에 비슷하게 해서 뭐 절도죄 같은 게 구성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행위규범으로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어기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당위규범인데 이걸 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기면. 결국은 재판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옛날 같으면 뭐 그냥 막 때리고 해서 뭐 그냥 처리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같으면 뭐 네가 네 죄를 알렸다 해서 막 불로 지지고 그랬는데 뭐 현대사회에서 법치주의 국가, 민주 법치주의 국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인권이라는 개념은 이제 예전보다 훨씬 많이 보장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재판을 왜 하는 거겠어요? 강제하는 거지. 재판 뭐 그냥 만나가지고 그냥 얘기하자고 무슨 뭐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뭐 서로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니까. 잘못한 사람을 재판한다. 아니면 뭐 완전히 형사법적 잘못이 아니라도 제가 무슨 어떤 사람한테 1,000만 원 꿨는데 안 갚는다. 이자까지 해서 1,100만 원 갚아야 되는데 안 갚는다. 그럼 그것도 돈 달라고 하면은 그쪽이 채권자가 돈 달라고 하면 제가 이제 재판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판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강제하려는 거죠. 뭐 돈을 갚아라. 아니면 뭐 너는 범법행위가 있으니까 깜빵 가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보세요. 만약에 이거 사람을 살해하지 말라 이거를 행위규범으로 하면 이걸 어긴 사람은 결국 재판에서 뭐 사형을 매기든 무기징역을 매기든 뭐 이래야 될 거니까 5년 이상 징역을 매기든 법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 어떤 사람을 죽였답니다. 그럼 저를 잡아다가 재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강제적으로 교도소에 넣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위규범을 어긴 자에 대해서 강제 재판이 들어가는 건데 이거를 실현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실현하려면 결국은 뭐가 필요하다? 조직규범이 필요합니다. 그게 뭔 말이야 선생님? 저를 잡아와야 될 거 아니야. 이것만 얘기하고 이거 재판하겠다고 얘기하면 저를 못 잡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잡아다 재판사 앞에 놔야 되니까 경찰이나 검사가 필요하다고요. 그 다음에 저를 재판했어. 여러분이 판사셔. 너 징역 5년 가라. 아니 5년 너무 짧다. 사람 죽였는데. 야, 너 징역 20년 가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를 교도소에 쳐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교도소가 무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니까 뭐 장기적으로 언젠가 무인 시스템이 돌아갈지 몰라도 지금은 다 뭐 있어야 돼요. 교도소를 지키는 교도관이 필요하지. 공무원들이 필요하다고요. 그럼 이 공무원들이 필요하다는 건 뭐예요? 조직이 필요하다는 거야. 이 조직이 이걸 돌려줘야지 이게 행위규범이 지켜지는 거니까요. 이게 안 되면 실현이 안 되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예링이라는 분이 이분도 이 저기 아까 보셨던 옐리네크라는 그분이 한 140여 년 전이나 120여 년 전에 활동할 때 같이 독일의 법학자세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강제를 수반하지 않는 그렇게 돼 있죠. 여기가 강제거든요. 이게 조직이거든요. 이게 사실상 똑같은 거거든요. 여기서 이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게 들어가야 되니까. 뭐라 해야 되냐면 법은 타지 않는 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강제가 없으면 그 법은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 실효성이 없다고 불러요. 법 아무리 100개를 만들어놔 봐. 경찰이 없으면 사람들 다 불법 저지를 겁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저지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치안 유지하기 위해서 경찰이나 검찰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없으면 개판 칠 거예요. 개판 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다? 이게 강제가 필요하다. 그런 거죠. 비치지 않는 등불이나 마찬가지라 모순이라는 게 결국은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법을 구성시키기. 왜냐하면 법은 기본적으로 당위라서 안 지키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법과 사회규범으로 넘어갈까요? 법과 사회규범에서 보시면 아까 도덕에 대한 얘기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이건 지워도 되겠죠. 3중구도 이제 됐고 좀 비교를 해보려는 거죠. 어떤 비교를 하는 거냐면 이제 이 법과 도덕의 관점을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까도 그림을 그려드렸지만 도덕이 훨씬 커요. 그래서 이제 법이라는 건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벤다이어 그림으로 그리면. 그러니까 어떤 나라들은 뭐 저기 이슬람권 국가들은 종교나 도덕을 중시하기 때문에 거의 법이 도덕과 같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뭐 쉽게 얘기하면 자유주의 국가라고 얘기해요. 그런 국가들은 이 도덕의 영역도 있지만 법의 영역을 조금 그 도덕보다는 작게 유지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솔직히 불륜제도라는 그러니까 불륜제도라고 하면 되지. 불륜이라는 게 옛날에 간통으로 막았어요. 간통죄라는 게 있어가지고 처벌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관점을 법으로 얘기했던 거지. 근데 한 10여 년 전쯤에 2014년에 그게 사라질 거예요. 위헌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더 이상 불륜이라는 거는 이제 간통은 아니다. 다만 이제 민사적으로 이혼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도덕의 영역이었던 걸 법으로 규율했던 건데 그만큼 해서 어떻다? 법에서 빼버린 거죠. 형사법에서는. 그러면 이제 자유주의적인 관점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법과 도덕 부분에서 도덕이 좀 큰데 법은 그거보다 가장 핵심적인 것만 지켜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학자들이 좀 나오는데 칸트도 있고 또 예링도 있고 뭐 칸트라는 분은 법학자라기보다는 여기는 이제 1700년대 분이니까 18세기에 대단한 이 독일의 이분도 독일 분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대철학자시고 예링이라든지 옐리네크 이런 분들은 요 칸트로부터는 한 100년 후쯤 분들이에요. 여기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극초반까지 계셨던 뭐 이분들에 대해서 요 옐리네크는 극초반 여기는 19세기 분이지. 그래서 이런 분들은 되게 법학자죠. 그다음에 라드부르라는 분은 요 분은 좀 뒷분입니다. 요 분은 1940년대 3, 40년대 그때쯤이니까 여기 좀 뒤에 분이에요. 이 분보다 한 60살이나 한 80살 정도 어린 분이에요. 그 다음에 슈멀러 뭐 이런 분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기는 연도수로 보면 이렇게 내려오시는 분들이에요. 여기는 18세기, 여기는 20세기 이렇게 되니까.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칸트는 뭐라고 했냐면 이 합법성과 도덕성을 구별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합법이라는 법이라는 개념과 도덕이라는 개념을 이게 구별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내는 거야, 칸트가. 모든 거를 다 법으로 얘기하지 마라.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이제 효도를 해야 된다. 저도 잘 못 지키는데 그 효도해야 된다는 걸 제가 안 지켰을 때 처벌할 거냐.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는 거를 처벌할 거냐. 이랬을 때 좀 웃기죠. 우리 생각에서는. 근데 그런 부분이 옛날에는 조선시대 때는 처벌했어요. 강상제라고 해서. 가장 중형이었습니다. 부모에게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는 그냥 극형에 처했었어요. 조선시대까지. 강상제라고. 근데 지금 더 이상 안 그래요. 법의 영역이 아니라 도덕의 영역일 뿐이지. 이런 관점이 칸트가 이제 독일에서도 한 200여 년 전에 그러니까 중심적인 것만 법으로 얘기해야 되지 그걸 너무 이제 도덕이라는 거를 이제 강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구별하는 관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링은 아까도 나왔지만 예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과 도덕이라는 거 구별이 쉽지가 않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법과 도덕이라는 걸 말은 이렇게 뭐 구별하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뭐 하긴 해야 될 텐데 쉽지는 않아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최남단은 이게 이 케이프온이라고 해서 여기가 뭐냐면 이제 아프리카 이렇게 그리면 이분 얘기입니다. 이제 아프리카 이렇게 그리면 여기 유럽이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인도 있고 아시아 있고 이런데 이쪽에서 요즘은 수에즈 운하라는 걸 통해서 와요. 여기 이제 아라비아 반도에 있으면 이쪽으로 해서 오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돌아서 왔다고요. 근데 이 부분이 여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케이프온이라는 게 있어요. 케이프타운이라고 해서 케이프온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데 여기를 돌아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기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법과 도덕이라고 한다면 그럼 여기가 기점이야. 여기가 기점이야. 여기가 기점이야. 어렵다는 거죠. 마치 케이프타운, 케이프혼처럼 어디가 중심점인지 기준을 잡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법과 도덕의 이 구별의 기준이 어렵다.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옐리네크는 어떤 얘기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도덕의 최소한, 법은 도덕의 최소한 이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가장 법이라는 건 가장 중심적인 핵심적인 것만 법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라드브룰은 뭐라고 했냐면 법이라는 거는 결국 법 이념이라고 아까 보셨던 정의나 이런 거예요. 정의나 법적 안정성이나 한목적성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여기 이제 슈멀러라는 분은 아까도 봤지만 법은 도덕의 최대한 이 얘기는 뭐냐면 법이라는 영역이 아무리 넓어도 여기를 넘어설 수 없는 거죠. 최대한. 최소한으로 보지 말고 좀 넓게 생각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도덕을 넘어설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약간 다른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최소한이라는 건 옐리네크, 최대한은 슈멀러. 요건 시험에 잘 나와요. 다른 분들보다 요게 잘 나와. 옐리네크하고 슈멀러에 체크하셔야 돼. 최소한은 옐리네크, 최대한은 누구? 슈멀러. 그러면 다시 도덕, 우리 교재에 나오지만 도덕과 법에 대해서 그러면 기준이 이제 옐리네크 말고 예링도 얘기했지만 이게 쉽게 나눌 수 없는데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떠냐라고 하면 법이라는 거는 여기도 규범이고 여기도 규범은 똑같습니다. 여기도 규범이고요. 여기도 규범이라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사회규범이고 여기도 사회규범. 존재는 아니야. 왜? 도덕이라는 게 효도라고 얘기한다면 효도를 존재는 아니에요. 안 지키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당위들이야. 싹 다 당위 관점이에요. 똑같아. 근데 이제 약간의 결이 다른 게 뭐냐면 여기는 강제성이 강해요. 안 되면 뭐 교도소 쳐넣어버리니까. 근데 여기는 강제성이 약해. 그래서 여기는 비강제적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제가 부모님은 이제 저는 이제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어머님만 계신데 어머님도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자주 가서 뵈야 되는데 잘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모님들이 많이 뭐라고 그래. 우리 엄마 저기 동생분들 이모 나한테 이모들이 뭐 어쩔 때 저기 뭐 저한테 연락 뭐 자주 하는 건 아닌데 어떨 때 이제 어머니 생신이라든지 어디 저기 뭐 추석이나 이럴 때 만날 때 있잖아요. 그러면 너 임마 엄마가 어떻게 키웠는데 임마 네 혼자 큰 거 같지 이놈아? 그러면서 혼 좀 내신다고 그래서 아이 뭐 죄송합니다. 그래서 죄송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 죄송할 게 아니라 엄마한테 잘해야지 임마 그래서 그러신다고 나한테 뭐 한 소리 하시지. 그게 뭐야? 근데 이 정도 막 교도소를 보내진 않잖아. 내가 엄마 찾아보지 않고 좀 잘못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효도하지 못하고 있지. 불효자야. 근데 내가 아침에 경찰이 와서 고변 씨 되세요? 그래서 네 그런데요. 같이 경찰서로 가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왜요? 부모님한테 이게 엄마 혼자밖에 안 남았는데 연락도 안 드리고 말이야.
한 달에 한 번은 찾아봐야지 이 자식이 말이야 너 안 돼 임마 하면서 그 처벌할 수 있어요? 그런 법은 없다고 우리는. 그러니까 강제력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강제성은 있어요. 왜냐면 욕은 들어먹거든. 효도하지 않거나 뭐 이러면. 근데 이제 강제성이 약하지. 교도소까지는 안 보내니까. 근데 여기는 뭐 사람을 죽였다 돈을 뺏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때는 강제력이 강하지. 이런 차이점은 있죠. 완전히 비강제성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여기도 약간의 비난 가능성은 있어서 강제력이 약간 있는데 여기에 비하자면 비강제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외면적이에요. 여기가 내면적이고. 그게 뭔 말이냐면 여기 외면적이라는 거와 내면적이라는 게 제가 지금 나쁜 마음을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를 제가 죽이고 싶은 적이 있었을까요? 그럼 아니 갑자기 왜 그걸 생각해보면 있어요. 아주 자주 그런 게 들어오진 않았냐? 아니 저는 때때로는 자주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응? 아니 선생님 왜? 누구를? 아니 운전하다 보면 짜증날 때 아니 선생님 그 운전할 때 잘해야지. 그런데 막 옆에서 끼어들고 그러면 아우 씨 말하면 승질나요. 근데 제가 그거를 실천을 하진 않아. 내가 그걸 갖다 박진 않는다고. 기분 나쁘다고 해서 갖다 박으면 잘못하면 차끼리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뒤집어지면 사람 죽어요. 내가 그런 행동은 안 하지. 하지만 마음은 먹은 적 있지. 아 그냥 확 갖다 받아버릴까. 저 짜증나게 지금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오고 씨. 이런 마음이 든다고요. 근데 그러면 도덕적으로 봤을 때는 잘못한 거냐? 그럼요. 도덕적으로는 잘못한 겁니다.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려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도덕적으로. 만약에 뭐 부처님, 예수님 이런 분이 보면 야 인마 그러면 안 돼 인마. 아무리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네가 저기를 막 확 그냥 갖다 박아서 죽여버릴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떡하냐. 그건 나쁜 마음이야 이럴 거예요. 그렇지. 도덕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도덕적은 내면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외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나쁜 마음을 갖는 거 뭐 물건을 훔치고 싶은 마음 같은 거 가질 수도 있잖아. 그런 것들을 여기는 뭐라고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근데 여기는 외면적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그런 마음을 갖더라도 어떤 행동을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러면 그때는 아무렇게 제재도 안 합니다. 아무런 제재도 안 해요. 제가 갖다 박았으면 뭐 아니면 그런 행동을 하려고 했거나 어떤 물건을 훔치려고 했거나 그러면 이제 훔쳤거나 그러면 처벌하거나 그랬으면 혼내는 거지 마음만 가졌다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외부적으로 나타나야 돼. 그게 법의 세계죠. 도덕은 내면적으로 어떤 마음을 나쁜 마음을 가졌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법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보시면 양면적이다. 그 다음에 여기 일방적이에요. 편면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편면적이라는 건 일방적이라는 뜻입니다. 양면적이라는 건 쌍방적이라는 거예요. 먼저 일방적인 걸 설명드릴게요. 제가 엄마한테 효도를 안 하는 걸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자녀를 막 이렇게 뭐 케어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뭐 아닌 분들도 있대지만 그런 분들은 적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라고 하면 막 진짜 정말 물심양면으로 진짜 모든 거 거의 다 해주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대부분. 근데 뭐 나중에 자녀가 컸을 때 뭐 되돌려 받으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식을 키울 때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힘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부모가 왜 도대체 하는 걸까요? 그야말로 그건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걸 나중에 잘 키워가지고 돈 벌어야지? 뭐 이러나? 그런 생각 없어요. 그런 생각이었으면 애를 낳지 않지. 그거 들어갈 돈에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지. 그러니까 보시면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뭐 효도를 잘 못하고는 있지만 부모님에게 무슨 용돈을 드린다고 할 때 요거 저 어머니 제가 요번에 용돈 50만 원 드리니까 다음번에 이자까지 해서 70만 원 갚으셔야 돼요. 그게 용돈이야? 대출 영업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자녀가 이제 나중에 크고 부모님이 나이가 좀 연로하신다. 나이가 좀 많아지시면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님한테 용돈도 드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러는 거야? 키워주신 고마움과 이제 가족이라는 끈끈함 그런 거지. 그럼 뭐 내가 엄마한테 이득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그런 사랑 같은 걸 생각해 보거나 아니면 부부지간의 사랑도 그렇죠. 뭐 뽑아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일방적이라고요. 근데 법의 영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쌍방적이야. 그러니까 민사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까도 말씀해주지만 제가 어떤 사람에게 100만 원을 꿔준다. 그러면
진짜 친한 사람이면 그냥 야 100만 원 써라 이렇게 주는 거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뭐예요? 대출 영업하는 거잖아. 은행 같은데 나한테 무이자로 주질 않아요. 야 비하나 힘들지? 너 1억 그냥 갖다 써라. 그러지 않아. 은행은 뭐야? 1억 가져가시면 이자 얼마 붙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쌍방적이라고. 내가 어떤 걸 쓰면 권리가 있다면 그에 따른 의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권리 의무 관계가 아니야. 여기는 권리 의무 관계가 거의 이렇게 보질 않지. 여기는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가 방식이라는 거예요. 특히 민사법 쪽이 민법이나 상법 쪽이 기브 앤 테이크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양면적이죠. 양면적. 그 다음에 여기는 보통 정의의 관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스티스, 옳고 그름. 근데 여기는 선입니다. 뭔 말이냐면 여기는 시시비비예요. 잘못했으면 감옥 가야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악을 행하더라도 선으로 대응해줘라.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 자동차 같은 게 막 불법적으로 끼어들고 막 이래도 그 내가 욕하면 안 된다고. 그럼 사람들은 뭐 호구 잡힐 일 있어? 그 욕도 좀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도덕의 영역에서는 안 돼. 도덕이라는 건 진짜 높은 단계의 거라서 그래서 어떻다? 그에 대해서는 선으로 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만약에 잘못한 사람이 싹싹 빌면 여기는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야. 이 용서적 관점이 있어요. 이게. 그래? 근데 여기는 용서적 관점이 약해. 용서적 관점이 약해. 있긴 있어도 약하다고. 그러니까 처벌할 때도 조금 까주고 있잖아요. 이게 정상참작 감경이라는 게 있지만 여기 약해요. 그게. 근데 여기는 선은 시원하잖아. 그 뭐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다 용서해 주라며. 그러니까 우리가 저 같은 이제 뭡니까 이렇게 고차원의 세계를 잘 모르는 사람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지. 근데 이제 이런 것만 생각하지. 근데 정의라는 관점이 선보다는 좀 뭡니까 약한 개념으로 보통 얘기해요. 왜냐면 이게 진짜 훌륭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쉽지는 않은 얘기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익혀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보통 이제 국가가 나서서 이제 강제를 하죠. 근데 여기는 이제 국가가 아니라 가족 뭐 이런 사람들 아니면 사회의 어떤 보는 눈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비교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타율적이죠. 보통. 타율적이라는 게 뭐냐면 안 되면 잡으러 오니까. 근데 여긴 자율적이에요. 누가 잡으러 오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스스로 잘해야지. 스스로 그런 좋은 마음을 가져야지. 쉽지 않습니다. 이 도덕이라는 영역은 진짜 높은 단계입니다. 근데 뭐 쓸데없는 얘기 살짝만 드리면 법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법 공부하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법이라는 것보다는 이 도덕의 관점이라는 걸 훨씬 높이 평가하는 이유를 슬슬 알게 돼요. 어떤 거를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것보다도 때로는 용서하고 넘어가는 게 때로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이제 호구 잡히면 안 되지만 쓸데없는 얘기고. 선한 사마리아 조항이라는 게 나옵니다. 뭐냐면 착한 사마리안이라는 법 이런 게 있어요. 뭔 말이냐면 이게 저도 뭐 기독교인이 아니라서 근데 기독교 믿으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랬다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이 강도를 당해서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대요. 근데 지나가는 무슨 성직자 그때는 뭐 기독교는 아니고 유대교인데 유대교 랍비라는 성직자들도 그 사람을 보고 도와주지 않고 지나가고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 강도 피해자가 있었는데 여기 강도를 당한 피해자가 있었다고. 근데 이 사람은 아무도 구조하는 게 없는 거야. 여기 누워 있었는데. 근데 이때쯤 지나가던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이 이 사마리아인 사람은 천민이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그 유대인 사는 그 이스라엘 그쪽 라인에서는 이 사람은 천민 계급이었답니다. 완전 천민은 아닌데 그렇게 좀 이 천민같이 이렇게 대접을 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구해줬대요. 이 사람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직자보다 이 사람이 훨씬 훌륭하다. 천민이 낫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착한 사마리아인이 훌륭하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어요. 이제 프랑스나 독일 이런 데는 아무래도 기독교 정신이 강한 국가죠. 유럽은 요즘은 좀 기독교 정신이 조금 줄어들고 있다지만 강한 국가니까 여기서는 만약에 지나가는 어떤 행인?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이 누워있거나 뭐 강도를 당한 건지 몰라도 이런 사람이 구호 조치가 필요하면 반드시 구해줘라. 만약 구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구조하지 않으면 처벌 이렇게 돼요. 이게 착한 사마리안법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도 이제 길에 이제 먹자골목 같은 데 갔다가 이제 저녁에
그 나오다 보면 술 많이 드셔가지고 젊은 분도 그렇고 나이 든 분도 있고 그 토하고 쓰러져 있는 분들, 누워 있는 분들 보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그냥 지나가지. 정말 저기 착하고 훌륭하신 분들은 이제 경찰이나 이런 데 연락해 주시거나 그러면 정말 대단하신 분이지. 여기 누가 누워 있으니까 조금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정도만 돼도 훌륭하신 분인데 저같이 이제 훌륭하지 못한 인간들은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냥 술 많이 먹었나 보다 그러고 지나가 버려. 근데 나는 이제 지나간다 하더라도 뭐라고 안 해요. 우리나라는 이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프랑스나 독일이었죠. 길에 그렇게 쓰러져 있지. 완전 노숙자 같으면 뭐 제 케어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인이 누워 있는데 내가 그냥 지나가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도 이걸 뭐 경찰에도 신고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다치거나 죽죠. 그럼 제가 책임져야 됩니다. 이런 건 있죠. 우리나라도 이런 거랑 비슷하게 약간 드려요. 이걸 완벽하게 들여오지 않고 약간 수용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길에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진 분들 이런 사람들을 구해줬을 때 이쪽 이제 심폐소생 같은 거 하면 갈비뼈가 다 부러지거나 뭐 이러거나 또 여성분을 제가 심폐소생하면 뭐 성추행이다 말다 뭐 이렇게 논란이 좀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걸로.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뭐 이렇게 구해주다가 혹시 뭐 성추행이다 아니면 이 사람 왜 갈비뼈 부러뜨렸냐 이렇게 뭐가 들어오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책임 안 지는 걸로 하는 걸로 이제 그런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도입됐죠. 그래서 응급구조법에서 도입됐어요. 완전 프랑스나 독일 방식에 도와주지 않으면 처벌한다 이건 아니고 도와준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면책되는 조항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일단 법과 관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습은 도덕 같은 건 아니고요. 거기 이제 어떤 사회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관행? 이런 거죠. 우리나라도 관습이 있냐 그러면 관습이 있을 수 있죠. 뭐 관습이라고 얘기한다면 이런 건 관습이라고 얘기하기 쉽지 않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뭐 우리끼리 크리스마스는 뭐 전 세계적으로 놀고 우리도 노는데 부처님 오신 날을 노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부처님 오신 날 놀아요. 불교 신자도 꽤 되니까. 그렇죠? 미국은 부처님 오신 날이 없을 겁니다. 근데 부처님 오신 날은 오랫동안 관행으로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오랫동안 그 불자들이 불교 신자들이 근데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해서 기리던 건데 이걸 이제 빨간 날로 만든 거지. 그럼 뭐예요? 이게 어떤 관습이 이게 정해져서 내려오던 걸 이걸 딱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관습이라는 것과 이제 법이라는 건 뭐냐라는 거죠. 관습을 법으로 만들면 그때부터는 법이에요. 근데 아직 법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지만 그냥 남겨져 있는 건 관습일 뿐입니다. 요즘 많이 사라지는 관습이지만 겨울철에 동짓날에 팥죽 같은 거 먹는 것도 이게 관행이지, 관습이지. 미풍양속이라고도 그러고 요즘 거의 안 하죠. 그러니까 사라져 버리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지키는 관습 같은 거 요즘은 새로운 관습이 만들어지지. 뭐 할로윈데이라든지 뭐 무슨 뭐 화이트데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새로운 관습들이지. 근데 새로운 관습들인데 아직 뭐 그걸 빨간 날로 지정하거나 뭐 그렇게는 안 하죠. 그래서 이게 빨간 날로 지정되면 그러면 이제 굳이 법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관습일 뿐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사실인 관습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사실로 존재하던 관습이 법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이거 수용된다고 해요. 그냥 남겨져 있으면 그냥 사실인 관습일 뿐이에요. 나중에 관습법을 얘기드릴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법으로 수용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사실인 관습으로 남는 겁니다. 법과 종교도 차이점이 있냐? 거의 비슷하죠. 이거 도덕이라 보시면 돼요. 아까 보셨던 내용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여기는 강제적, 여기는 비강제적, 여기는 타율적, 여기는 강제, 여기는 비강제지. 약간의 완벽한 비강제는 아니에요. 약간의 뭐라고는 하지. 왜냐면 이제 교회 같은 거나 성당 다니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잘 안 오면 왜 안 나오세요? 그렇게 뭐라고 얘기는 해. 뭐 막 혼내지는 않지만.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타율이고 여기는 자율이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여기는 양면적이지.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근데 뭐 하느님의 사랑, 뭐 부처님의 자비 이런 것들은 양면적이지 않지. 여기는 일면적이라고요. 일면적인 걸 일방적인 걸 편면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구조로 돌아가는 거죠. 큰 차이점은 뭐 그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자연법과 실정법이라는 거 보실게요. 자연법과 실정법 요거대로 써도 되겠죠. 이 자연법과 실정법은 굉장히 개념이 어려운 겁니다. 솔직히 저도 이게 쉽게 이해가 안 돼요. 선생님 네가 이해가 안 된다고 뭐 어떻게 이해 안 되는 거 맞습니다. 법도 이게
고차원적인 거 얘기하면 실정법이라는 건 딱 우리가 알고 있는 법들, 딱 정해져 있는 뭡니까? 요 세속법이라고도 하는데 딱 그 법령으로 해서 규정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정법의 영역이죠. 우리가 보통 법이라고 하면 얘입니다. 써져 있는 거, 성문법들 이런 것들. 근데 자연법이라는 건 약간 도덕이랑 비슷해요. 근데 도덕이랑 비슷한데 이 도덕보다는 조금 이제 여기에 포인트가 돼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보편성이 있다 이렇게 보죠. 약간 느낌은 어떤 거냐면 이 자연법은 사람을 죽이지 마라. 이거는 실정법 이전의 자연법이야. 그런 거예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도덕적인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실정법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처벌하겠다고? 근데 그 단계에서 이 도덕을 어떻게 된다? 자연법을 통해서 실정법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보통. 자연법이라는 거는 굉장히 넓은 개념. 근데 이 구별하기 너무 어려워서 보통 이제 구별하지 말자. 그러는 거. 즉, 이 자연법론자들은 법과 도덕을 구별 잘 안 해요. 기본적으로 자연법이라는 그 도덕이라는 큰 그림 안에 법도 다 들어와 있다라고 보는 거고. 실정법자들은 이거는 자연법은 도덕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걸 구별하죠. 대체로 이렇게 구별해서 생각하는 게 실정법주의자들의 관점입니다. 이런 얘기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라 길게 많이 얘기 드리진 않았습니다. 기본 개념을 설명드리려고 좀 다음번부터는 조금 빠르게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첫 번째 시간이라 아주 세세하게 좀 설명을 드린 거고 그거보다 훨씬 이제 뒤로 가면 빨리 나갈 거예요. 일단은 여기까지 보시도록 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법의 개념이라는 거 좀 잘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법과 도덕도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고 법원들을 조금 이제 잘 익혀두시기 바라요. 여기는 깨알같이 다 모든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잘 아시는데 특히 법과 도덕의 차이점 그다음에 법원 법의 그 표현들 있죠. 그거 시험에 잘 냅니다. 어렵게. 그래서 잘 좀 봐두십시오. 그럼 다음번 시간에 우리가 오늘도 좀 보셨던 정의, 그 다음에 한목적성, 그 다음에 법적 안정성이라는 법의 이념, 라드브로가 얘기했다는 그것부터 해서 다시 이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복습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